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량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차량 반도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량에 정기적인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아주 최근에 일어난 트렌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기계적이거나 유압적인 어떤 안전장치, 편의장치, 또 부가 기능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전자식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식으로 바뀌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기계식을 쓰면은 기어나 캠 같은 기계 장치들이 들어가서 마모가 생기고요. 유압 장치가 들어가면 유압액 같은 걸 넣어야 되고 그 액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높아지고 정비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자 정기적인 장치, 즉 배터리, 모터, 그리고 컨트롤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넣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정비성을 좋게 하고요. 또 대량 생산도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편의장치가 대중화되면서 여러분들 자동차 가격은 내려가고 많은 편의장치는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상품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자동차 회사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것은 뭐 트랙션 컨트롤, ABS,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오토미션 정도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1990년대 말 또 2000년대 이후에는 이 전자산업이 아주 메인스트림 산업, 즉 핵심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전자산업을 기존의 산업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그 전자산업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죠. 바로 요거를 가지고 부가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베이스 자체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었냐, 바로 운전자 보조나 크루즈 컨트롤, 또 차량과 네트워크 통신 같은 게 이제 새로운 부가 기능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테마가 되었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운전자 보조 기능이 얼마나 있는가, 또 크루즈 컨트롤이 얼마나 있는가, 또 카플레이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차에 대한 상품성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또 눈여겨봤던 건 바로 홀로그램, 자동차 유리창 앞에 내 운전을 보조해주는 정보가 표시되는지 안 되는지, HUD죠. 그리고 계기반이 기존에 속도와 RPM을 표시하는 이런 바늘 계기반, 아날로그 계기반이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뭐 연료량이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이 LCD 디지털 계기반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도 자동차의 상품성을 굉장히 좀 좌우를 많이 했고, 전동 트렁크나 자동 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도 이제 자동차의 어떤 이 가치, 상품성에 좀 영향을 줬던 이런 전자적인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렇게 자동차를 보시면 약 45,000불에서 전자칩 가격이 굉장히 뭐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트렌드는 계속해서 더욱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전자칩의 이런 가격이 점점 높아질 거고요. 이 전자칩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 자동차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자동차의 배기량이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부분보다는 이러한 전자칩의 어떤 성능, 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장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차일수록 반도체 가격도 높고 그 개수도 많고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도 고급이 되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차종의 경우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여러분들 반도체와 패키지를 다 합치면 자동차 가격의 30%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지금 밸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으로 또 로봇 택시 이런 공유 사업이 되면 더 그 트렌드는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런 차량 공유 기업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테슬라 같은 차량 메이커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사업에 그것을 이제 좀 주목해 보시면 앞으로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의 양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다, 어디에 쓰이는 반도체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 정도는 달라질 겁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 차량용 반도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면 다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달리던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가 오고 결국에 다른 트렌드가 들어오면 점점 사라질 트렌드거나 아니면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밖에 안 될 그런 반도체들인데, 과연 그 반도체들과 향후 미래의 자율주행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차세대 칩을 같은 차량용 반도체로 묶어서 여러분들 해석하게 되면 약간의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반도체를 이렇게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눴고요. 특히 뭐 통신용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또 5G 영상에서 좀 다룬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에 좀 쓰일만한 반도체는 이렇게 세 가지다. 그리고 이 자동차 반도체를 뭉뚱그리거나 뭐 1등이 누구다 2등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종류가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이 종류를 좀 알아가고 어디에 쓰이는 거구나 정도만 알아간다, 그래서 개요를 파악한다, 이런 것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 반도체 이 공장의 현재 미세 공정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보신다면 비메모리고요. 지금 차량용을 제가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NXP 반도체는 네덜란드 필립스가 모회사였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거고요. 지금 이 회사는 통신 그리고 교통카드 차량용 반도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피니온 역시도 2017년에 독일의 지멘스에서 분사돼서 나온 회사입니다. 이 친구는 거의 차량용 반도체만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NEC 니폰 일렉트릭 컴퍼니를 중심으로 2010년에 이제 오래전에 좀 르네사스라는 회사는 만들어졌습니다만은 2010년에 NEC가 모든 자신의 반도체 비즈니스를 그냥 여기다가 다 주면서 어떻게 된다? NEC, 히타치, 미쓰비시 전기공업의 일부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뭉친 하나의 일본 자동차용 반도체 동맹 연합이 어떻게 보시냐면 르네사스고요. 이 친구들은 MCU하고 차량인데 MCU도 차량에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MCU는 어떻다? 가전이나 뭐 다른 뭐 산업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매각이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플레이어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다? 이렇게 웨이퍼 크기도 우리가 D램이나 어떻습니까? D램이나 파운드리라든지 낸드 플래시에는 다 300mm를 쓰는데 많은 회사들이 아직 200mm에 머물고 있고 어떤 회사들은요 150mm 웨이퍼를 씁니다. 그만큼 어떻다? 그만큼 구식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나노미터도 지금 뭐 삼성이나 인피니온은 7나노, 5나노를 가고 있는데 어떻다? 65나노, 100나노. 네. 정말 공정 미세화가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만큼 전통이 오래된 거고요. 그리고 이 공정을 빨리 바꾸기에는 어떻다? 기존에 내가 팔았던 제품들에 대한 AS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AS 대응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품사는 절대적으로 을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낮아서 최신 공정 적용도 약간 더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투자를 할 때 어떻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TSMC처럼 이 공정 미세화를 낮추는 투자보다는 어떻다? 웨이퍼 사이즈를 늘립니다. 자, 웨이퍼 사이즈를 늘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웨이퍼 하나에서 칩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면적이 넓어지면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어떤 공정에 들어가면 만들어지는 칩의 수율, 즉 일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 칩당 비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이는 반도체의 공정 수준이 어떻다? 내연기관 자동차 반도체하고 전기차 반도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확 크게 차이 난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 중에서 굉장히 높은 이익률과 어떻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전기차 반도체가 아니고요. 자율주행 반도체가 주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반도체도 이전에도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골프 카트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이익률이나 수준은 다 다른데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복잡한 기기다 보니까 이 반도체 중에서 수준이 높든 낮든 아까 이렇게 많은 반도체와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차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뭐 멈췄다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되고 뭐가 지금 더 필요한지 성장성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뜯어서 분석을 해야만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뤄볼 것은 바로 파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파워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어떻다, 전자식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불을 켜고 끄는 스위치에다가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는, 여러분도 어떻게 본다면 집에 하나씩은 있죠. 노트북 충전기 이렇게 콘센트, AC 콘센트에 꽂아서 여러분들 여기 컨버터 돌리면은 DC로 가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의 칩이나 하나의 기판으로 소형화시킨 것이 어떤 것이다, 바로 파워 반도체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고전압, 고전류, 고열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미세화가 약간 곤란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서 처음 만들었다? 1970년 히타치에서 처음 만들었다. 그래서 스위치와 어댑터 역할을 동시에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업이라든지 열차, 여러분들 요새 열차는 다 전기로 가는 고속 열차죠. 그리고 뭐 가전 이런 곳에서 폭넓게 쓰입니다만 지금 자동차에 쓰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세화가 곤란하고 전자산업 전반에 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그리고 굉장히 정체된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자기 회사 내부에서 공장에서 설계해서 시스템까지 싹 다 만드는 회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일부 회사들은 어떻다, 시스템 솔루션은 회사의 그냥 그 고객사가 알아서 하고 이 칩까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듈까지만 만들고 어떻다, 이런 인버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회사의 것을 가져와서 쓸 수 있게끔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모듈 단계까지만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어떠냐면은, 그 이유는 어떠냐, 이 자동차마다 필요한 이 전력량과 그 전압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품마다 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 자동차에 하나하나 맞는 정말 많은 곳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파워 반도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용도에 맞는 전력과 전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1차 협력업체, 부품업체들이 이 완성차 업체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성차 업체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자동차 반도체 전문 회사들은 여기까지 단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회사들도 있다. 보쉬나 르네사스나 히타치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가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보시면 독일의 인피니언이 약 22%, 온세미가 약 15% 정도 되고요. ST마이크로가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탑3가 현재 증설을 계획 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점인데, 이게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파워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다, 어떤 전기적인 물질이나 장치에 전력을 켜고 끄고 이 교를 직류로 바꿔주면서 어떻게 하는 역할입니까? 이거 전력을 조절하는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형 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이렇게 산업용으로 만들고 있던 파워 반도체들 전기차 모터용으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LG 노텍도 오랜 시간 동안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에 쓰는 파워 반도체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어떻게 본다면 세탁기에도 소형 모터가 돌아가죠. 진공청소기에도 소형 모터가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LG 노텍도 전기차
전기차 시대에 본격 도래하면 이것도 쓸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다만 파워 반도체는 어떻다? 너무 침체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률을 크게 보는 회사들은 어떻다? 초고전압과 초고전율을 다루는 회사들이 이익률이 좋다. 예를 들면 뭐 고속열차를 쓰이는 거거나 선박에 쓰는 거거나 아니면 뭐 고도의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기기들에 쓰이는 것이 지금은 이익률이 좋지만 향후에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 친구들의 수요가 그죠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자동차, 전기차와 소형 모터향 증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 나노미터 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추가 증설에도 큰 비용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같은 반도체지만 어떻다? 캐픽스 규모는 좀 다르다. 그리고 정말 어디서나 전기를 켜고 꺼야 하는 상황이고 전류 전압을 여러분들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범용성도 좋은 것이 바로 이 파워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IC입니다. 그래서 ECU죠. 영어로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입니다. 여기서 이제 ECU 하면 엔진 컨트롤 유닛을 여러분들 떠올리는 분이 있을 건데요. 이 ECU 엔진 컨트롤 유닛은 ECU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전에 파워 반도체는 전기를 여러분들 공급해주고 끄는 역할을 해줬다면 이 친구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전기적 장치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즉 방향과 온오프 그리고 버튼과의 상호작용 같은 종합적인 컨트롤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 쓰인다. 그래서 엔진, 변속기, 라이트, 인테리어, 에이더스,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 장치를 구동하는데 ECU가 하나씩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약 100개 정도 지금 일반적인 차에는 ECU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이 ECU를 지금 이렇게 배열해 놓은 회로도를 예시로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엔진을 하는 이게 ECU겠죠. 엔진 컨트롤 유닛 안에 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MCU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링 유닛이라는 건데, ECU 안에 가장 핵심적인 연산작용과 또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MC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CU가 여러분들 어떻다? 이렇게 센서에 있는 신호를 여러분들 받아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이러한 장치들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ECU다. 자, 여러분들 또 다른 것으로 센서에서 받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라는 장비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영산하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도 그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불이 반응을 하는 거죠. 내리면 왼쪽 깜빡이 켜고 올리면 오른쪽 깜빡이 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CU와 MCU다. 그러니까 ECU 안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MCU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ECU 시장, MCU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특히 고성능을 내는 어떤 장비, 여러분들 엔진을 구동하는 것과 자율주행을 하는 것과 이 불을 켜고 끄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술 수준이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에 필요한 이 MCU와 ECU의 구동적인 연산 능력의 필요성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성능과 일반적 성능만 내는 MCU를 만드는 회사와 그냥 그 다 같이 만드는 회사가 섞여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친구들은 바로
고성능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은 가장 높은 부가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CU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 MCU를 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의뢰한 대로 어떻게 한다, 각각 디바이스에 맞는 ECU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장착해주는 역할, 이 부품업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도 물론 기술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점유율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이 앞쪽에 있는 각각 회사들의 거래처의 자동차 판매 실적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점유율 논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ECU 시장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자동차는 각 디바이스를, 컴포넌트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ECU가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일반적인 자동차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하고 전자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트리 컴퓨터라든지 매니지먼트 컴퓨터 같은 걸 중앙에 놔서 이 ECU들끼리 각각 통신할 수 있고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고 내 기기와도 통신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어떻게 한다? 그 ECU조차 뿌려놓는 것이 좋지 안 좋다. 그래서 이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ECU가 보여줄 수 있는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레이더, NXP와 콘티넨탈이 제공한 이 레이더 ECU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것은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6개 ECU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2019년 봄부터 생산된 모델 3의 내용이고요. 모델 S는 거의 일반적인 자동차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일반 차에 있는 퓨즈 박스도 여러분 테슬라에는 전통적인 개념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겠죠. 자, 왜 그렇게 채택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공급망 관리가 쉬운 겁니다. 100개 ECU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모듈 자체 개발해서 부품 수를 감소시키며 재고 관리도 용이하고 비용도 감소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 것을 중앙 컴퓨터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 곳에 다 몰아놓고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전선만 연결해서 통신하는 것이 훨씬 더 연결성이 좋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접속성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자랑하는 어떤 것, 바로 원격 업데이트, OTA 원격 업데이트나 자율주행을 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앱으로 봤을 때 앱으로 이렇게 접속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더 좋은 정보가 빠르게 들어오는 그런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이 기존의 공급망, 즉 1970년대부터 내려온 그 레거시를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했다? 바로 애플이 핸드폰 개발했듯이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바로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거는 또 테슬라의 아주 놀라운 이 폼팩터라고 하나요? 아무튼 조작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 터치 스크린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ECU는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여러분들 버튼에 출력을 하거나 버튼에 입력을 받는 역할로 하는 것이 바로 ECU입니다. 즉, 이 신호 자체를 받는 것 자체가 거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한다. 거기 ECU가 물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도어에 핸들이 있기 때문에 도어 앞에 ECU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트렁크 버튼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트렁크 ECU가 존재하는데 테슬라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하고 그 터치 스크린으로 바꿔버리면서 ECU의 존재 필요성 자체도 여러분들 줄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CU를 공급하는 회사에 보시면 버튼이 막
저희가 고급차를 탔을 때 버튼이 고급스럽게 돌아간다, 고급스럽게 눌린다, 이러한 감성을 주는 서버 모터를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이런 햅틱을 적용하면 어떻다, 이슈가 더 가격이 비싸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품이 너무 집중화가 돼 있다 보니까 하나의 부품이 이렇게 약간 오류가 생기면 차 자체가 반먹통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차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회로가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이 중앙 컴퓨터에서 여기 안에 어떤 오류 감지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기판에 경고등을 보실 수 있죠. 근데 테슬라는 여러분들 완전히 좀 다른 형태를 보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다? 그냥 먹통이 되거나 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 보시면 시동이 안 켜지거나 아니면 문이 안 열리거나, 여러분들 시동이 안 켜지는데 문도 안 열립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 자체가 아예 켜지지도 않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신뢰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모델 3, X, Y 이렇게 S까지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이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자동차 모델이 많고 모델 안에서도 각각 옵션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각 차량마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더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다양한 모델과 옵션에 이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집중하는 모델에 대한 이 비용을 이렇게 회수하기가 조금 난감한 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MEMS하고 SOC로 대표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센서는 어떻다? 이러한 형태로 제조가 되지만 둘 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차량 상황이나 아니면 차량 외부 상황의 정보를 여러분들 수신하고 아까 전에 중앙 컴퓨터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센서들이죠. 그래서 요새 차량들에는 굉장히 센서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인 장치가 늘어나고 그 정기적인 장치를 어떻게 작동할지, 얼마나 작동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은 결국에는 이 자동차가 전동화되고 또 자율주행으로 나아가는데 또 가장 핵심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고급차일수록 요새는 센서가 더 많고 더 많은 부가 기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벤츠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벤츠나 BMW 같은 차량에 보시면 이 계기판에 적외선 센서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는지 안 조는지 감지하고 어떻습니까? 시원한 바람 불어준다든지 인공지능, 에어컨 작동, 졸음 예방, 마사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안 그러면 홀로그램으로 막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것도 있죠. 밤에 적외선을 쏴서 약간 나이트 비전도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회피 기동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반복을 하는데 어떻다? 이러한 전자적인 기능으로 부가가치하고 옵션을 여러분들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부가적인 느낌이 강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이 바로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관련 센서죠. 그래서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미지 센서와 레이더입니다. 테슬라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라이다는 일단은 논외로 하고, 이미지 센서, 즉 어떻다? 카메라, 즉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과 레이더, 즉 초음파 영역대, 전파 영역대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이미지 센서에서 시장 순위를 내가 따져봤을 때 소니가 가장 높고 삼성이 그 다음입니다. 자, 근데 이 메이저 2 회사들이 자동차 이 장비 업체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는 거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로 중국의 옴니비전하고 미국의 온세미가 거의 모든 이 자동차 부품사에 메이저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친구들이 바로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와
그리고 독일의 부품업체 콘티넨탈에 여러분들 공급을 하고, 요게 지금 BMW, 뭐 현대, 벤츠, 기아, 테슬라까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이미지 센서 자체가 핸드폰 시장에 69.3%가 들어가고, 나머지 6.8%만 자동차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격을 쳐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 더 잘 쳐줍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거는 폼팩터 특성상 이 카메라를 비싼 거를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싼 거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어떻다, 더 타산에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싸고 저렴한 회사들 거를 내가 어떻다, 주문 제작 같이 만들어서 이런 부품 업체들이 지금 자동차 업체에 다 공급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회사에 이 제품이 들어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니하고 삼성도 이 자동차 시장에 계속 참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삼성은 이 고질적인 오토포커스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의 이 이미지 센서는 이 해상도로 보자면 소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다, 오토포커스가 문제예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다, 나와 앞에 이 다른 자동차나 다른 장애물 간의 이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초점이 맞아야 내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떤 문제다? 치명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게, 볼 수 있었던 게 갤럭시 S21 사태에서도 오토포커스가 안 맞은 사태가 여러분들 있었죠. 자, 소니 같은 경우는 이 성능적으로는 괜찮은데, 자, 같은 인미 센서를 팔았을 때 핸드폰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자동차로 이제 생산력을 빼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소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보다 약 15% 정도 좀 가격 문제도 좀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NXP하고 인피니온 같은 회사들이 정말 레이더 옛날에는 레이더가 이렇게 큰 접시 같은 정말 큰 것을 이 반도체 기술로서 어떻게 된다, 이 칩 모양으로 여러분들 줄였습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주차 센서 있죠. 초음파를 이용한 주차 센서입니다. 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어떻다,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그 칩이 계속 발전해서 어떻다, 더 힘이 세지고, 즉 이 레이더 파 자체가 가는 통신거리가 세지고, 노이즈가 감소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더 멀리 있는 물체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거리를 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 센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칩들은 이제 달리는 자동차에서 움직이는 물체와의 상대 속도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발전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표적인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레이더 칩을 이제 부품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바로 이런 회사인데, 여기에는 한국에 만도 헬라도 있습니다. 근데 만도 헬라가 지금 만도가 인수를 해서 만도 100%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대표적인 플레이어는 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있다. 다만 모든 레이더 이 핵심적인 칩은 현재 NXP하고 인피니온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 12에 적외선 라이더가 들어있어서 요걸 가지고 이 공간의 크기라든지 물체 크기라든지 물체 자체의 모양을 스캐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 이게 자동차에도 적용이 돼서 주변에 있는 어떻습니까, 움직이는데 이제 주변에 얼마나 어떤 공간에 어떤 물체가 얼마나 크기로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라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보다 훨씬 더 직진성이 좋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더 좋지만, 빛은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파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소형화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조금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스캐닝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레이더 돌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렇게 돌면서 일부분만 스캔하면서 그 정보를 합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플래시는 플래시를 찍듯이 이 모든 공간 한 번에 찰칵하고 일정 시간 있다가 충전하고 또 찰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가장 대표적으로 센싱하는 방식이 어떻다? 이 스캐닝 방식, 즉 일부분만 연속적으로 계속 촬영해서 그 한 바퀴 도는 동안 모아진 정보를 합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지금 스캐닝 방식을 대표적으로 라이더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플래시 방식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량이 많아서 현재 조금 대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막 튀어나와 있는 엄청나게 큰 그런 라이더가 현재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레이더 시장에서 NXP와 인피니온이 이렇게 대형 접시 같은 걸 이렇게 작게 만들었듯이 라이더도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좀 힘이 낮은 이런 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폰 12에 적용됐고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미지 센서와 레이더를 쓰고 있어서 어떻게 된다, 이 센싱 기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본다면 이 카메라에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후 라이다와 레이더로 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파장과 빛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센싱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건데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니와 ST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LG노텍과 폭스콘인데요. LG노텍이 또 이 머신 비전이라든지 또 카메라 모듈 같은 쪽에서는 굉장히 또 오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LG노텍이 전기차와 조금 밀접한 관련을 또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반도체 시장, 자, 아까 파워 반도체, 그리고 센서와 멤스, 그리고 ECU를 여러분들 다 봤는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회는 있는가? 자, 기회가 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도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여러분들 투자하지 않는가? 라고 하시면, 이미 그렇죠. 이 친구들은 이미 장악력이 대단하고 어떻습니까? 오랜 전통을 통해서 축적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죠, 사라지는 이 휘발유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이후 인프라 사업, 이런 미래 산업에 조금 이게 겹치지 않는 반도체들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분류하는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굉장히 긴 정통이고 큰 회사고 시장 자체가 정체된 겁니다. 근데 테슬라가 일단은 어떻게 됐다?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상당한 푸시를 주면서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크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는 ECU를 이렇게 집중화시키는 것은 물론 어떻게 됐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 솔루션과 자율주행 칩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손을 대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을 일단은 배 타고 완벽하진 않지만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회사가 있었다? 엔비디아하고 인피니온이 여러분들 있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정체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회사들은 반도체 가격을 낼 수 있으니까 이 회사들 중심으로 인피니온, NXP 그리고 보쉬라는 이러한 회사들을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테슬라의
이 기술적 발전을 부품 회사로서 따라오게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어떻게 된다. 일반 팹리스 SoC를 이용하는, 팹리스가 아닐 수도 있고 팹리스일 수도 있죠. 일반 SoC를 이용하는 것을 멈추고 테슬라가 직접 설계하고 주문해가지고 제작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택하게 되었어. 그게 바로 이게 맞춤형 A식인 겁니다. A식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래서 완전 내부 개발을 통해서 어떻다 슈퍼 을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들에게 아까 말했던 NXP, 인피니언, 보쉬에게 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 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벗어나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완전 최적화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테슬라였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 14나노 공정으로 여러분들 일단은 현재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 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더 발전하고 또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14나노에서 또 다음 공정으로 여러분들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이전에 내가 그냥 인피니언, NXP 같은 종합 반도체 팹리스 회사들과 이야기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떤 솔루션을 약간 개조하는 형태로 그쳤다면 이제는 테슬라가 직접 다 패키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TSMC나 삼성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주문을 해서 패키징을 한 아식을 넣는 새로운 웨이브가 오는 것도 여러분들 기대를 해봐야 된다. 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자, 우리가 핸드폰 CPU 같은 거는 5나노에서 7나노 아주 최신인 미세공정을 쓰지만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 같은 거는 14에서 16나노 정도를 쓰고 있고 우주왕복선은요 여러분 아직도 386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자동차라는 거는 핸드폰이나 노트북과 다르게 어떻습니까? 안정성이 중요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높은 온도, 높은 습도 그리고 이렇게 속도도 왔다 갔다 하는 높은 이런 가속도, 즉 이 가혹한 물리 환경에서 미세화로 성능을 향상하기보다는 안정성을 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반도체들은 어떻다 삼성이나 TSMC가 지금 막 이렇게 사활을 거는 미세화보다는 안정성과 또 어떻습니까? 비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특히 어떻다 이 테슬라는 이런 인피니온과 엔비디아에서 벗어난 이후로 반도체 가격을 확실하게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이렇게 개발비는 들었지만 차를 많이 팔수록 어떻습니까? 이 비용이 녹아가지고 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자동차 반도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반도체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던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반도체 모양으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은 3%밖에 안 됩니다. 97%는 정말 구닥다리 반도체, 막 이 배선끼리 전선으로 막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반도체들이 스마트폰 발전해서 그냥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쓰다 보니까 이거 차에 넣어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을 해서 들어온 칩들이 이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에서 온 칩들은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용으로 처음부터 개발된 칩들은 지금 많이 없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하고 통신칩입니다. 자, 근데 자동차용으로 만들어진 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다? 초음파하고 레이더. 그래서 이게 NXP하고 여러분들 인피니온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현재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대형 회사들은 커스터마이즈된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일부 회사들은 또 그냥 스마트폰에서 쓰던 걸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자가 생산이 65% 정도일 만큼 굉장히 자가 생산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가 생산도 높고 전통도 길고 스스로가 IP를
IP가 이제 지적재산권이죠. IP나 노하우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부품업체의 주도권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동차 반도체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가 이런 ADAS나 자율주행의 등장으로 타고야 반도체가 자동차에 적용되는 경우도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소니와 LG 이노텍의 이 머신 비전이 이제 원래는 뭐 식품이나 뭐 산업용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뭐 이런 데 쓰이던 건데 이게 이제 또 자동차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다른 반도체 회사들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기존 전통 부품 업체들의 아주 장기적이고 이 회사들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빠른 혁신과 이들의 그냥 아주 차분한 변화를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면서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생각하셔야만이 아주 합리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은 워낙에 전통적인 사업이고 또 워낙 하나의 변화를 일으켜내는데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 변화에 모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어떻다. 그것을 뛰어넘는 테슬라 같은 업체도 있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를 해야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 자체가 대형 회사일수록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모델 3라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모델이 나와서 어떤 변화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오토파일럿 프로세서의 자가 생산 그리고 ECU의 집중이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는 결국 두 가지 종류다. 자, 아주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친구와 새로운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녀석에 많이 주목을 하는 게 요즘 시장의 어떤 상황인데 그거에 있어가지고 기존 부품 업체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또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전통 부품 업체들은 이제 48V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48V로 승합을 해서 이렇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 무게라든지 또 전력 효율도 또 높여주는 이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시 같은 경우도 드레스덴에 굉장히 최신의 자동차 반도체용 공장을 여러분들 짓고 있습니다. 인피니온 역시도 지금 300mm하고 최첨단 또 나노수도 한 30나노가 그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TSMC나 삼성이나 글로벌 파운드리 여기 보시면 이러한 파운드리 업체들이 과연 이러한 전문 자동차 반도체 즉 팹리스도 아니고요 종합 반도체 회사들을 얼마나 경쟁할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한우물만 파는 친구들보다는 삼성이 밀리고 있고 파운드리 업체들이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설계하고 이러한 비메모리 시장에서 종합 반도체가 생각보다 파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에서 이러한 지원책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텔도 지금 공장을 또 짓고 있죠. 그러니까 인텔 자회사가 또 모빌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러한 또 자회사들과 인수합병에 대한 동향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